변비 끝 6회 3회 통회 변비엔 역시 메이킨. 총선을 이틀 앞두고 여야가 막바지 유세에 총력을 다했습니다. 민주당은 수도권 박빙 지역이 70곳에 달한다. 통합당은 이대로면 개헌 저지선도 위태롭다 하며 각각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통합당이 세월호 텐트 막말을 한 차명진 후보를 결국 제명했습니다. 민주당의 김남국 후보는 과거 성적 비하 발언이 오간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습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닷새 연속 30명 안팎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와 진단 검사 감소가 영향을 준 걸로 보이는데 의도적으로 검사 건수를 줄인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자 정부가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미국에서 입국해 자가격리 대상인데도 2차례나 이탈해 사우나에 간 6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처음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요즘 밖에서 애들 보기 힘들어. 맞아. 마음껏 뛰어놀겠군. 현대수소전기차.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틀 뒤인 4월 15일 국회의원 총선거가 치러집니다. 전국 곳곳에서 개표소가 이제 하나둘 차려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에게 나눠줄 21대 국회의원 배지도 오늘 공개됐습니다. 자, 이 배지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여야는 오늘도 전국을 누볐습니다. 먼저 민주당 지도부는 수도권을 돌면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특히 박빙의 승부를 펼치는 곳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정권을 견제해야 한다는 통합당의 읍소 작전은 추태라고 공격했습니다. 첫 소식 고정현 기자입니다. 총선을 이틀 앞두고 민주당 지도부가 향한 곳은 서울 용산이었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용산을 비롯해 서울 광진구와 경기 분당 등을 박빙 승부 지역이라고 구체적으로 거론하며 유권자들에게 합리적인 선택을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수도권 박빙 지역이 70곳에 달한다. 선거는 3일 전부터라는 말도 했는데 그만큼 아직 마음을 놓을 때가 아니라는 메시지를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는 최근 통합당의 정권 견제론을 추태라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자기들이 과반수를 넘는 당이 된다고 큰 소리를 많이 치다가 요즘에는 무릎을 꿇고 하는 읍소작전으로 들어갔습니다. 정치가 이렇게 추태를 보여서는 안 됩니다. 이낙연 선대위원장은 총선 돌입 후 처음으로 경북 지역 지원 유세에 나섰습니다. 이 위원장은 대구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할 때 광주에서 병상 지원을 했던 사실을 상기시키며 지역주의가 완화하는 감동을 선사해달라고 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나신 구미에 전남 도민의 숲을 만들고 김대중 대통령의 노벨 평화상 기념공원 그 부근에 경북 도민의 숲을 만드는 민생당은 민주당과 통합당의 위성정당 등록을 취소해달라며 헌법 소원을 제기했고 정의당은 국민이 총선 대반전 드라마를 써달라며 60시간 비상행동에 들어갔습니다. SBS 고정현입니다. 네, 추태라는 민주당의 공격 속에도 통합당은 정부의 폭주를 견제할 힘을 달라면서 유세를 이어갔습니다. 자체 여론조사 결과 100석을 얻는 것도 위태롭게 나왔다면서 읍소 전략으로 막판 지지층 결집에 나서는 모양새입니다. 계속해서 정윤식 기자입니다. 통합당 황교안 대표는 오늘 하루 종일 지역구인 서울 종로에서 전체 17개 동 골목 유세에 나섰습니다. 범여권 180석 가능론을 재차 거론하며 정권의 폭주를 견제하기 위해 통합당에 표를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180표를 얻을 것이다. 얼마나 오만합니까 여러분? 뭘 잘했다고 180석을 이야기합니까? 한편으로 통합당은 지난 주말 자체 여론조사에서 개헌 저지선인 100석 확보조차 위태롭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차명진 막말 사건 이후 표심 이탈이 뚜렷하게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통합당은 최근 일주일 사이 수도권 지역구 10곳 정도가 우세에서 경합으로 돌아섰다며 수도권 참패 가능성을 대놓고 얘기하고 있는데 읍소 전략을 통해 지지층 결집을 시도하고 중도층과 이른바 샤이 보수층에서 돌파구를 찾으려는 걸로 보입니다. 김종인 선대위원장은 충청과 수도권에서 막바지 유세를 벌이며
코로나 경제 위기를 감당할 수 없는 여건에 표를 줘선 안 된다고 호소했습니다. 코로나로 죽으나 굶어 죽으나 뭐가 다르냐 하는 이런 얘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내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 도착해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하고 국토 종주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SBS 정윤식입니다. 자, 그런데 선거전이 막바지에 이르면서 공약 대결이라든지 아니면 선의의 경쟁보다는 유권자들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세월호 관련 막말을 했던 통합당 차명진 후보 결국 당에서 제명됐습니다. 당 지도부가 사흘 전에 탈당 권유라는 징계를 내리면서 사실상 면죄부를 줬었는데 갈수록 여론이 나빠지자 뒤늦게 입장을 바꾼 겁니다. 먼저 백운 기자입니다. 차명진 후보의 세월호 텐트 막말 파문이 터진 지 닷새 만인 오늘 통합당은 최고위원회를 열어 차 후보 제명을 결정했습니다. 당 윤리위가 탈당 권유라는 면죄부를 줬고 황교안 대표가 용인했는데 그 선택을 뒤집은 겁니다. 이제는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정치는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명을 모면한 뒤 지난 사흘 사이 차 후보는 상대 후보 현수막과 관련해 황당한 막말을 또 했습니다. 이게 선거 막판 대형 악재가 되고 있다고 당 지도부가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 가장 심각한 이슈는 역시 차명진 후보 이슈였습니다. 저희 판세 분석에서도 30, 40대들이 또 중도층이 등을 돌리는 이 현상들이. 통합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관계자는 SBS와 통화에서 차명진 파문 뒤 수도권 예상 의석이 적어도 5석 줄었다는 분석까지 제시했습니다. 중도층 위반을 피부로 느낀 뒤에야 뒤늦게 수습에 나선 건데 단호히 대응할 시점을 지도부가 놓쳤다는 지적이 통합당 내부에서 터져나왔습니다. 당 리더십의 위기라는 겁니다. 유승민 의원도 잘못된 결정으로 차 전 후보가 막말을 계속해왔다며 지도부의 판단은 아니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제명 조치로 국회의원 후보 자격까지 박탈된 차 전 후보는 법원에 제명 무효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SBS 백운입니다. 민주당에선 김남국 후보가 과거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삼은 성인 팟캐스트에 출연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김남국 후보는 불편함을 느낀 분들께는 유감이지만 자신은 문제의 발언을 직접 하진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어서 김민정 기자입니다. 민주당 김남국 후보가 지난해 초 출연한 성인 대상 팟캐스트입니다. 출연진이 한 청취자가 보낸 가족 사진을 보고 이런 말을 주고받습니다. 머리 말하는데 뭘 말이 돼? 이 사진은 완전 화분에 화분. 듣고 있던 남성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도 저 정도면 바로 한 달 뒤에 결혼 결심하십니다. 경쟁 상대인 통합당 박순자 후보는 이 말을 한 남자가 김남국 후보라며 성적 은어와 성적 비하 발언을 거침없이 주고받는 방송에 김 후보가 여러 차례 출연했다며 표리부동한 행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후보는 일부 불편을 느낀 분들께는 유감이라면서도 박 후보에 대해선 악의적인 네거티브 공세라고 맞섰습니다. 자신은 연애를 많이 해보지 않은 싱글 남성으로 초청돼 주로 놀림을 받는 대상이었다며 문제 발언들을 자신은 직접 한 바 없다는 겁니다. 조국 백서 저자로 참여했던 김 후보는 조국 전 장관을 비판했던 금태섭 의원 지역구에 출마를 희망했다가 경기 안산 단원을에 전략 공천됐습니다. 서울 강남병 김한규 후보의 캠프단체 SNS 대화방에는 부모님이나 어르신이 2번 후보에게 마음이 있다면 투표를 안 하도록 하는 게 도움이 된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코로나 감염 위험이 있다고 설득하라는 구체적 방법까지 덧붙였는데 고령층 투표 방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김 후보 측은 해당 글 작성자는 선거운동원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서울 영등포갑 김영주 후보는 오늘 민주당 선대위 회의에서 이런 말을 했는데 지역구 의원도 더불어 찍고 비례도 더불어 찍으면 되기 때문에 선거법상 후보는 다른 당 선거운동을 못합니다. 민주당은 회의록에서 해당 발언을 삭제한 채 기자들에게 보냈습니다. SBS 김민정입니다. 민주당이 인정하지 않는 비공식 위성 정당인 열린민주당에서는 민주당을 향한 거친 말들이 터져나왔습니다. 정봉주 전 의원은 민주당이 자신을 쓰레기 취급한다면서 어제 특정 인사들을 거론하기도 했었는데 오늘은 몸을 잔뜩 낮춰서 해명에 나섰습니다. 박하정 기자입니다.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인 정봉주 전 의원은 어제 유튜브 방송에서 격한 말을 쏟아냈습니다. 언제부터 갑이었다고 그렇게 갑질을 해야 됩니까? 당신들이 이번 선거 기간 중에 저에 대해서 모략하고 음해하고 저를 지정잡배 쓰레기로 취급하고. 정봉주 최고위원은 짐승만도 못한 짓을 한다며 민주당 인사 3명의 성씨를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열린당이 민주당의 효자가 되겠다고 해도 그런 자식 둔 적 없다고 선긋고, 공식 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은 열린당을 공천 탈락자 정당이라 비난하는 상황에서 분노를 터뜨린 듯 보였습니다. 같은 당 손혜원 의원은 열린당을 견제하는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을 가리키며 많이 컸다는 비아냥을 SNS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봉주 최고위원 오늘은 해명에 바빴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댓글로 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혹은 그 더불어시민당 공격한 거 전혀 아니고요. 한 식구 한 형제인데 왜 공격을 합니까? 열린당 비례 후보들도 민주당과는 형제라고 외쳤습니다. 당장의 이해득실에 매달리지 않고 총선 이후 큰 바다에서 다시 만날 것을 확신합니다. 자칭 효자의 서름인지 전략적인 노이즈 마케팅인지 알기 어렵지만 더시민은 열린당 지지율이 답보 상태에 빠진다고 해도 과유불급인 발언이었다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SBS 박하정입니다. 네, 총선 다음 날인 4월 16일은 세월호 참사 6주기입니다. 앞서 통합당에서 세월호 관련 막말을 했다가 제명당한 차명진 전 후보 소식 전해드렸는데, 같은 당 김진태 후보의 선거운동원이 세월호 추모 현수막을 훼손하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소식은 전명남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세월호의 아픔을 잊지 않겠다는 문구등이 적힌 현수막이 찢겨진 채 쌓여 있습니다. 훼손된 현수막 20여 장이 발견된 차량엔 미래통합당 김진태 후보 선거 포스터가 붙어 있습니다. 세월호 6주기를 앞두고 어젯밤 춘천 시내에 내걸린 추모 현수막을 김진태 후보 캠프 선거 운동원이 훼손하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세월호 참사를 두고 입에 담을 수조차 없는 망언에 이어 현수막 훼손까지 미래통합당은 이쯤에서 대한민국 정치에 손을 떼야 할 것 같습니다. 김 후보는 운동원의 개인적 일탈 행위로 자신은 나중에 보고받았다면서 미리 알았다면 당연히 말렸을 거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현수막을 건 시민단체는 김 후보가 세월호에 대한 폭력을 부추겨온 장본인이라며 김 후보를 운동원과 함께 고발했습니다. 한 남성이 오늘 아침 무소속 홍준표 후보 유세 차량을 향해 여기가 어디라고 나왔느냐고 욕하며 바닥에 콜라병을 세워두고 골프채를 휘두르는 모습입니다. 홍 후보 측은 상대 후보 측 소행이라고 주장했는데 경찰은 이 남성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경남 진주에선 유세 차량에서 연설하던 무소속 이창희 후보가 40대 남성에게 폭행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막판 선거전이 가열되면서 총선이 범죄적 협박과 폭력 행위로 얼룩지고 있습니다. SBS 전병래입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어제 하루 25명 늘면서 전체 환자는 이제 1,537명입니다. 새로 추가된 환자 숫자가 닷새 연속 30명 안팎에 머물자 사회적 거리 두기가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평가와 함께 진단검사 자체가 줄어든 것도 영향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검사를 일부러 줄인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자 거기에 대해서 정부는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조동찬 의학 전문 기자입니다. 한때 하루 2만 건에 육박하던 의심 환자 진단 검사 건수가 어제는 4천여 건까지 줄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일부러 검사 건수를 줄이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자 보건당국은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이러한 보도가 나간 것에 대하여 매우 안타깝고 강한 유감의 뜻을 전합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오늘 기자회견에서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보지는 않지만 적극적인 검사를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치적 의도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검사를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적극적인 어떤 진단검사의 실시, 취하지 않고 있는 점은 분명히 잘못하고 있다. 다만 병원 내에서 환자가 발생할 경우 병원 폐쇄는 물론 책임을 묻겠다는 정부 방침이 현장에서 적극적 진단을 하기 어렵게 만든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면
통합병원이 당장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 병원장님들이 검사를 하기를 좀 원치 않으시는 경향이 없으세요. 원인 미상 폐렴 등 코로나19가 의심될 때 무료 검사를 받을 수 있다는 지침도 논란입니다. 의사들은 엑스레이나 CT상 폐렴이 없는 의심 환자를 검사할 경우 건강보험공단이 검사비 지급을 거부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의사가 이번 사태에 코로나19 검사한 거에 대해서는 청구를 다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보건당국은 병원 현장에서 검사가 위축되지 않도록 문제가 된 코로나19 무료 검사 대상 지침을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SBS 조동찬입니다. 보건당국 조사 결과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이 지난 1월에 대구와 청도를 방문했던 사실이 새로 드러났습니다. 또 영남 지역의 첫 환자였던 31번 환자가 진술했던 내용 가운데 사실이 아닌 부분도 확인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TBC 이종훈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31번 확진자가 이번 기간 동안 신천지 대구 교회를 찾은 것은 2월 9일과 16일 두 번입니다. 두 번 모두 4층에서 예배를 받다고 진술했지만 CCTV 분석 결과 16일에는 7층도 들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초 진술과 좀 다른 점이 있다라고 판단되고 이 내용이 허위 진술인지 아니면 또 확진되어서 여러 가지 정황이 없어서 또 그런 진술이 좀 헷갈리는지. CCTV가 아닌 지난 1월 16일 8층에서 촬영된 예배 동영상으로 보이는 화면에서 이만희 총회장의 모습도 확인됐습니다. 또 다음 날인 17일에는 청도를 방문한 동선도 동영상을 통해 확인됐습니다. 대구시는 감염 경로 규명을 위해 질병관리본부에 관련 영상을 보낼 예정입니다. 행정조사에서 확보한 컴퓨터를 경찰이 디지털 포렌식한 결과 신천지에서 제출한 명단 1,459명과 맞지 않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교인이 1,877명이나 됐습니다. 명단 불일치가 의도적 삭제인지 탈퇴 또는 다른 교회 이적인지는 경찰의 추가 조사가 필요합니다. 대구시는 또 신천지 교회가 지난달 1일 뒤늦게 20개 시설 명단을 제출해 신속한 방역에 혼선을 줬다며 위법 사항이 드러나면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TBC 이종우입니다. 이런 신천지 교회를 상대로 대구 지역 자영업자들이 집단 소송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신천지 때문에 코로나19가 급속하게 퍼졌고 그래서 지역의 피해가 더 커졌다면서 100억 원 규모의 소송을 내기로 한 겁니다. 이 내용은 TBC 남효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 수성구의 한 롤러스케이트장입니다. 문은 열었지만 손님은 물론이고 음악도 조명도 없이 그저 텅 비었습니다. 실내 동물원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긴 지 오래됐고 영업 중단으로 먹이도 줄어들면서 몇몇 동물들은 죽기까지 했습니다. 인근 식당들도 어려운 건 마찬가지입니다. 대구의 한 식당 갑니다. 평소라면 사람들로 많이 붐볐을 시간대지만 보시는 것처럼 지금은 아예 문을 연 곳을 찾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이처럼 코로나19로 인한 영업 중단 등의 피해가 커지자 지역 소상공인 900여 명이 신천지 교회를 상대로 100억 원 규모의 집단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신천지 교회 신도로 인해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업체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는 겁니다. 저희는 이 신천지 코로나 주범이라고 생각하는 이 단체를 향해서 사회적 경종을 울리는 차원도 있지만 실제적 피해 복구를 원해서 저희가 이렇게 모였고요. 시민단체는 정부를 상대로 국가배상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구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은 정부가 초기에 외국인 입국 통제를 비롯한 적절한 방역 대책을 세우지 않아 코로나 사태를 키웠다며 피해자들을 모집해 집단소송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경제적 피해와 방역 등의 책임 소재를 따지는 법적 소송도 더욱 늘 것으로 보입니다. TBC 남효주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달 초에 부부 동반으로 강원도 여행을 다녀왔었던 부부 세 쌍 가운데 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환자 증가 추세가 주춤하다고는 해도 아직 마음을 놓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조윤아 기자입니다. 지난 3일 경기도 의정부와 광주에 사는 60대 부부 3쌍이 방문한 강원도 고성 금강산 콘도입니다. 이곳으로 1박 2일 부부 동반 여행을 왔던 3쌍 가운데 5명이 잇따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격실 같은 경우는 다 이제 소독 같은 거 다 하고 그 객실을 며칠 동안 안 받았죠. 의정부에 사는 A씨 부부가 지난 9일 가장 먼저 확진 판정을 받은 데 이어 경기도 광주에 사는 B씨 부부가 이튿날인 10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어 C씨 부부 중에선 남편만 오늘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가장 먼저 확진 판정을 받은 A씨 부부는 지난달 31일 부동산 계약을 위해 서울 강남구에서 60대 여성을 만났는데 이 여성이 지난 2일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강남구 여성 확진자의 부부 한 쌍이 먼저 감염되고 이어서 다른 부부들로 전파됐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보건당국은 이들 부부 확진자의 가족과 밀접 접촉자 35명을 자가격리하고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확진 환자 수는 감소하였지만 사회적 거리 두기가 느슨해진다면 밀폐된 환경, 밀접한 접촉으로 인한 대규모의 유행이 발생할 위험이 여전히 크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확진된 5명은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과 이천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SBS 조윤아입니다. 집에만 있으라는 보건당국의 지침을 무시하고 미국에서 들어온 다음 날 2차례나 사우나를 갔었던 60대 남성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자가격리를 지키지 않은 사람이 계속 나오자 경찰은 구체적인 영장 신청 기준까지 내놨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정반석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지난 10일 미국에서 입국한 68살 남성 A씨. 자가격리 의무 대상인데도 입국 다음 날인 그제 오후 사우나에 갔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검체를 채취하고 풀려난 A씨는 한 음식점에서 식사를 한 뒤 저녁에 다시 같은 사우나를 찾았다가 체포됐습니다. 자가격리를 어기고 하루 2번이나 외출한 A씨에 대해 경찰은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자가격리 위반을 이유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건 처음입니다. 격리 해제를 하루 앞두고 휴대전화를 집에 놓고 나간 30대 여성에 대해서도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감식 차원에서 경종을 눌러줘야 되기 때문에 그분이 하루가 남았다 하더라도 그거는 위반은 위반이니까. 같은 격리 위반 행위라도 무증상자보단 유증상자에게, 접촉 인원이 적은 사람보다는 많은 사람을 만난 사람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게 경찰 설명입니다. 휴대전화를 일부러 집에 두고 나가거나 반복적으로 이탈해도 구속영장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격리조치 위반으로 입건된 사람은 모두 113명.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면 구속영장 신청 대상자도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SBS 정반석입니다. 네, 다른 나라 상황도 알아봅니다. 일본에선 실제로는 음성인 24명의 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잘못 발표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바람에 환자가 아닌 80대 노인이 확진자들과 몇 시간 같은 병실을 쓰기도 했습니다. 도쿄에서 유성재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일본 아이치현이 그제 발표한 추가 확진자 34명 가운데 24명이 실제로는 음성이었는데 양성으로 잘못 판정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이 중 80대 남성 1명은 양성 판정 직후 입원한 병원에서 다른 양성 확진자들과 2시간 동안 같은 병실을 쓴 것으로 확인돼 당국이 경과를 관찰하고 있습니다. 또 판정 당일 폐렴으로 숨진 다른 80대 남성은 화장된 이후에 음성으로 결과가 뒤집히기도 했습니다. 아이치현 측은 어젯밤 늦게 기자회견을 열고 사과했습니다. 陽性者の方の検体の一部がですね、飛散するなどして他の検体を汚染したことによるものと考えております。 검사 당일이었던 토요일엔 평일 검사 인력의 절반만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인력 부족이 부른 사고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도쿄에서는 오늘 91명의 감염이 확인돼 확진자 증가가 엿새 만에 2자릿수로 줄었습니다. 그러나 어제 확진된 166명 가운데 한 병원에서만 87명이 추가돼 집단 감염이 확인됐고 주요 민방인 TV 아사히에서 저녁 메인 뉴스를 진행하는 간판 앵커도 확진되면서 방송 관계자 40여 명이 줄줄이 자택 격리에 들어갔습니다. 긴급 사태가 발령된 가나가와현은 일본에서 처음으로 야외에 중증 환자 수용을 위한 가설 의료시설을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쿄에서 SBS 유성재입니다. 코로나19에 감염돼 중환자실 치료도 받았던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일주일 만에 퇴원했습니다. 전 세계 확진자는 185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최근엔 브라질과 러시아에서 환자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김정기 기자입니다.
다소 야이고 창백한 모습의 존슨 영국 총리가 퇴원 직후 자신의 모습을 트위터에 공개했습니다. Two nurses who stood by my bedside for 48 hours when things could have gone either way. 하마터면 다른 길로 갈 수 있었다며 병세가 한때 심각했음을 밝혔습니다. 존슨 총리는 당분간 업무에 복귀하지 않고 지방 관저에 머물겠다고 말했습니다. 영국의 코로나19 확진자는 8만 5천 명을 넘었고 사망자는 1만 명을 넘었습니다. 브라질에선 오늘 97살 할머니가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했습니다. 지금까지 브라질에서 완치된 환자 가운데 가장 나이가 많습니다. 남미에서 코로나 사태가 가장 심각한 브라질은 확진자가 2만 2천여 명, 그리고 사망자가 1,230여 명에 이릅니다. 러시아 확진자도 최근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에만 3천 명 가까이 감염이 확인되면서 누적 확진자는 18,000명 선을 넘었습니다. 확진자 위치 추적 앱을 이용해 코로나19의 확산을 막으려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 증가 추세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는 185만 명을 넘었고 11만 명 이상이 숨졌습니다. SBS 김정기입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러시아에서 환자가 크게 늘자 바로 옆에 있는 중국이 러시아와의 국경을 막아버렸습니다. 이걸로 두 나라 관계가 삐걱대는 분위기인데요. 베이징 정성엽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해룡장성 당국은 러시아에서 들어오는 육로 관문인 스위퍼너 세관의 폐쇄 조치를 연장했습니다. 스위퍼너 시는 봉쇄됐고 입국자에겐 28일간 격리를 의무화했습니다. 러시아와의 최대 육로 교통지인 네이먼구 만조우르시도 국경 철도와 도로를 차단했습니다. 러시아에서 넘어오는 입국자로 인해 신규 확진자가 38일 만에 100명을 넘어섰고 러시아 내 확산세가 갈수록 가팔라지는 데 따른 조치입니다. 러시아 체류 중국인들은 15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98例为境外输入病例，黑龙江49例，内蒙古35例，上海11例。 러시아는 중국 측에 국경문을 열라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남부 광저우에선 아프리카인들의 불만이 터져나왔습니다. 방역당국이 아프리카인을 특정해서 거주지에서 일방적으로 쫓아내거나 호텔 투숙을 거부당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프리카국 대사들이 인종차별을 중단하라며 항의 서한을 보내자 외교부가 담화문까지 내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中国和非洲一直是好朋友、好伙伴、好兄弟。中国对非友好的政策没有任何改变。 코로나19 종식 선언이 급한 중국으로선 미중 갈등 국면에서 중국의 우호적이었던 러시아와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갈등까지도 어느 정도 감수하겠다는 분위기입니다. 베이징에서 SBS 정성엽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크게 세 가지 다른 형태로 변하면서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아시아에서 유행하는 건 주로 코로나19 B형이라는데 이번 연구로 어떤 걸 알 수 있는지 김형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 연구팀이 미국 국립과학원 회보에 발표한 논문입니다. 연구팀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전 세계 코로나19 환자 160명에게 채취한 바이러스의 유전자를 분석한 결과 세 가지 유형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우한의 박쥐에서 유래했지만 주로 미국과 호주에서 많이 발견된 A형, 우리나라와 중국 등 동아시아에서 주로 유행한 B형, 그리고 유럽에서 주로 유행하는 C형입니다. It's type A, which in Wuhan is only a minority type, but B has become the majority type during the outbreak. 전문가들은 이번 연구가 유전자는 물론 유전자가 만들어내는 단백질의 기본 성분까지 분석했다는 점에서 진일보했다고 설명합니다. 단백질의 차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그 병원성이라든지 전파력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생길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지역 구분이 정밀하지 못하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중국과 우리나라에 있다는 B형은 미국과 캐나다에서도 발견됐고 유럽형인 C형 역시 우리나라와 싱가포르에서도 나왔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연구가 국가별 전파력과 치명률 차이를 온전히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다면서도
변형이 많은 코로나19의 특성에 맞게 다양한 치료약이나 백신을 개발하는 데는 도움이 될 거라고 평가했습니다. SBS 김영래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지난달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이 역대 가장 많았던 걸로 조사됐습니다. 코로나19가 국내 일자리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알 수 있는 경제 지표가 하나둘 나오고 있는데 먼저 정성진 기자가 그 내용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고용센터 대기실은 당장이 급한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직장이 문을 닫거나 직원 수를 줄이면서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입니다. 이동진인데 채용을 줄어서 못 뽑는다. 그럼 저희 일을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지난달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 수는 15만 6천 명. 1년 전보다 25% 늘며 3월 기준 역대 최대였습니다. 서비스업이 먼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특히 숙박업, 음식점업에선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이 1년 전보다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지금만 가서 지금 문을 지난달엔 60만 8천여 명이 9천억 원에 달하는 실업급여를 받았는데 수급자 수, 금액 모두 역대 최대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자 수 증가 규모도 16년 만에 가장 적었습니다. 특히 30대와 29세 이하 청년층은 감소폭이 늘거나 감소세로 전환됐습니다. 채용 자체가 많지 않아서 그 신규 채용에 대한 부분이 아무래도 청년들의 가장 영향을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까스로 고용을 유지하면서 휴업과 휴직으로 버티는 기업들도 많습니다. 전체 취업자의 절반에 달하는 자영업자나 특수고용직 등은 고용보험 대상이 아니어서 코로나19 사태가 실제 일자리에 준 타격은 더 클 걸로 보입니다. SBS 정성진입니다. 네, 방금 리포트 마지막에 들으신 것처럼 고용보험 대상이 아니라서 사회 안전망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들은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특수고용직이나 프리랜서들에게 생활지원금을 주겠다고 발표를 했지만 그 대상이 턱없이 적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이어서 재희원 기자입니다. 20년차 연극배우 이종승 씨는 석 달째 무대에 서지 못했습니다. 같은 직업을 가진 맞벌이 아내도 사정은 마찬가지여서 당장 4인 가족 생계가 막막합니다. 대출 긴급 자금으로 조성한 금액이 바닥이 났어요. 사실은 지원자가 너무 많아서. 정부는 이처럼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프리랜서와 특수고용직에게 자치단체 심사를 거쳐 2달간 50만 원씩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1인당 평균 147만 원인 실업급여에 비하면 한참 부족합니다. 한 달 그 수입 정도도 안 되는 금액을 주면서 건 자체는 너무너무 까다롭고 정부 예산 1,073억 원이 투입돼 14만 2천 명에게 줄 계획인데 수혜 대상은 250만 명으로 추산되는 특수고용 노동자의 6%도 안 됩니다. 지급 기준도 자치단체별로 제각각입니다. 의료보험을 기준으로 하면 그건 2년 전 소득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효용성이 없는 거예요. 생계지원 대책을 받으려고 전화를 해보지만 저희가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노동계는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떠나 모든 실업자나 소득 감소자에게 최소한의 요건만 정해 긴급 실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다음 주 비상경제회의에서 일자리 유지와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등 고용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SBS 재희원입니다. 네, 보통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면 누가 어디서 얼마를 썼는지 곧바로 국세청에 통보됩니다. 그런데 세무당국도 모르게 카드 결제가 이루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SBS 끝까지 판다팀이 이렇게 신종 탈세가 이루어지는 곳이 있다는 제보를 받고 그 실체를 추적했습니다. 김관진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의 한 일본식 선술집. 술과 안주를 주문하자 여성 도우미들이 차례로 들어옵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이에요. 고무장갑. 실내 장식만 선술집일 뿐 유흥주점과 다를 게 없습니다. 회원 가입 후 예약을 해야만 출입할 수 있을 만큼 인기입니다. 업종을 확인해봤습니다. 엉뚱하게도 경영 컨설팅이 나옵니다. 지난 2018년 4, 4분기 석 달간 이 업소가 세무당국에 신고한 매출액은 1억 5천여만 원.
하지만 같은 해 12월 한 달 카드로만 1억 2천만 원이 넘는 매출을 올린 걸로 확인됐습니다. 현금 매출은 무시하고 카드 매출액만 따져도 절반 이상 줄여서 신고한 걸로 의심됩니다. 그럼 그동안 업소는 어떻게 매출을 숨길 수 있었을까? 보통 신용카드 결제는 누가 얼마를 썼는지 가맹점별 내역이 벤사를 거쳐 국세청에 매일 통보되기 때문에 매출액을 속일 수 없습니다. 그럼 앞서 보신 업소, 축소 신고의 비밀은 이 단말기에 있습니다. 일반 카드 결제 단말기와 비슷해 보이지만 이 단말기는 페이먼트 게이트웨이, PG 업체의 단말기입니다. PG사는 신용카드사와 직접 가맹점 계약을 맺기 어려운 인터넷 혹은 영세업체 사이에서 일종의 대표 가맹점 역할을 합니다. 다른 카드사 가맹점처럼 PG업체 매출은 매일 국세청에 들어가지만 PG업체 아래에 있는 가맹점 매출은 분기 단위로 국세청에 통보하면 됩니다. 문제는 PG업체 아래 결제대행업 등록도 없이 불법으로 2차 가맹점을 모집하는 미등록 PG업체에서 발생합니다. 국세청에는 1차 가맹점인 미등록 업체의 매출까지만 전달되기 때문에 미등록 업체 아래에 있는 2차 가맹점 매출은 세무당국의 감시를 벗어나게 됩니다. 2차 가맹점 매출을 떠안은 미등록 PG업체는 비용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수익을 줄여 세금을 줄이거나 아예 폐업 신고를 해 세무당국의 추적을 따돌리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이름과 여러 가지 형태로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 PG사들이 거의 한 전국에 1000여 개 정도는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앞서 취재진이 찾았던 업소 대표는 해당 PG업체에서 세무신고를 알아서 처리해준다고 말해 따랐을 뿐 의도적으로 탈세한 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원래 유통업 등을 하려고 경영 컨설팅 등록을 했다가 나중에 해당 주점을 열게 된 것이며 가게는 이미 다른 사람에게 넘긴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내일은 미등록 PG업체들이 절세라고 속여 영세 상공인들까지 탈세의 위험으로 내모는 실태를 파헤치겠습니다. SBS 김관진입니다. 네, 전동 킥보드를 빌려서 탄 남성이 차에 치여 숨졌다는 소식 저희가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조사 결과 그 남성은 면허가 없었고 또 보호장구도 하지 않았었는데 킥보드를 빌려준 업체는 그걸 확인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도상에 문제는 없는지 송성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자정 무렵 전동 킥보드를 탄 남성이 보행금지 신호를 무시한 채 횡단보도를 건넙니다. 중앙선을 지날 때쯤 뒤에서 오던 승용차에 부딪혀 목숨을 잃었습니다. 숨진 남성은 무면허였고 헬멧 등 보호장구도 없이 전동 킥보드를 빌려 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동 킥보드는 원동기 면허가 있어야 탈 수 있지만 사고 킥보드 공유업체인 라임의 이용 앱에는 면허 인정 절차는 아예 없습니다. 전동 킥보드에는 이처럼 이용자의 운전면허증 유무를 확인하는 문구가 있지만 실제로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휴대전화 본인 인증과 결제 수단만 등록하면 누구나 킥보드를 탈 수 있습니다. 면허가 없는 미성년자는 부모 이름을 앱에 등록해 킥보드를 빌리기까지 합니다. 전동기 운전면허증은 있나요? 아니요. 아버지 걸로 했어요? 인도로 주행하거나 안전 장비 없이 타는 경우는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헬멧도 있어야 했는데. 아 그래요? 네. 몰랐어요? 사고가 나도 전동 킥보드 공유 사업자는 법적으로 면허 확인과 보호장비 제공 의무가 없어 처벌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전동 킥보드 사고가 늘면서 관련 규제 법안이 여러 차례 발의되긴 했으나 신산업에 대한 규제 논란 등으로 처리가 미뤄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SBS 송선준입니다. 네, 새하얀 눈밭. 오늘 제주 한라산의 모습입니다. 4월 중순에 폭설이 쏟아져 30cm 넘게 쌓였는데 4월에 제주에 대설특보까지 내려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JIBS 김현선 기자입니다. 부비진 산간도로와 빼곡한 나무를 따라 하얀 눈이 내려앉았습니다. 계절의 시간이 거꾸로 오른 듯 한라산은 새하얀 옷을 다시 입었습니다. 아이들은 계절을 잊은 듯 고사리 손으로 눈사람을 만들며 봄의 중턱에서 겨울을 즐깁니다.
춥기는 한데 이런 모습이 4월에 볼 수 없는 풍경이잖아요. 그래서 신기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봄에 눈썰매를 타는 경험을 해오게 돼서 좀 신기하고 좋네요. 재밌네요. 지난 주말 진달래꽃이 필 채비를 하던 한라산 진달래밭엔 30cm가 넘는 많은 눈이 쌓였습니다. 대설 경보까지 내려졌습니다. 4월에 제주 산간 지역에 대설특보가 내려진 건 기상청 대설특보 발령 이래 처음입니다. 대설특보 발효 시스템이 도입된 지난 1994년 이후 26년 만입니다. 이번 눈은 한라산 대기 상층 5km 부근에 영하 30도의 차가운 공기가 유입되면서 해발 1000m 이상 지역에서 비가 눈으로 바뀌어 쏟아졌습니다. 2013년 4월 6일에도 어리목 부근에는 2cm가량의 눈을 기록하였지만은 어제처럼 강한 한기가 내려오면서 대설특보가 발령된 적은 요 근래 들어 처음입니다. 한창 꽃이 피는 4월 중순이지만 때 아닌 눈폭탄에 한라산엔 하얀 설경이 펼쳐졌습니다. JIBS 김현선입니다. 성착취 동영상을 만들고 유포한 박사방 조주빈과 2명의 공범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적용된 혐의가 여럿인데 검찰은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범죄 단체 조직 혐의를 적용하는 것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강청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이 조주빈을 구속 기소하면서 적용한 죄명은 음란물 제작 배포와 강제추행, 강간미수 등 모두 14가지입니다. 경찰이 송치한 12개 혐의 외에 SBS 궁금한 이야기 Y에서 박사방 관련 방송을 막으려고 피해자들에게 자살 예고 영상을 찍게 하고 경쟁 관계였던 다른 성착취 대화방 운영자를 강제추행죄로 허위 고소하게 한 혐의 등이 추가됐습니다. 프리랜서 기자 김웅 씨에게 주요 인사 관련 정보가 담긴 USB를 주겠다며 1,500만 원을 받아낸 혐의도 포함됐습니다. 손석희 JTBC 사장과 윤장현 전 광주시장을 상대로 한 사기 혐의는 보강 수사를 거쳐 추가 기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공범들까지 최대 무기징역이 가능한 범죄단체 조직죄 적용 여부를 고심 중인데 박사방이 조주빈을 중심으로 역할을 분담한 유기적 결합체라며 공범과 여죄를 수사해 혐의 적용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주빈이 중심이 되어 다수인이 피해자 유인, 성착취물 제작, 유포, 수익금 인출로 역할을 분담하여 순차적 계속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만든 주범에게 최소 15년, 최대 무기징역까지 구형하도록 검찰이 사건 처리 기준을 강화한 만큼 조주빈은 확인된 혐의만으로도 중형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SBS 강청원입니다. 감염병의 세계적 대유행이라는 상황에도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금값은 지난달 하락했었는데요. 최근에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오늘 1g당 66,000원대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그때는 왜 금값이 떨어졌었고 지금 크게 오르는 이유는 뭔지 정다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금거래소 본사, 금 분류 작업이 한창입니다. 전국 각지에서 팔린 금부치들이 이곳에 모여 순도에 따라 나뉘는 겁니다. 이렇게 나눈 금을 1,000도가 넘는 고온에 녹여 붓겠습니다. 부치자 골드바가 완성됩니다. 금값 상승에 거래량이 급증하자 거래소 작업량도 크게 늘었습니다. 작년 1, 4분기하고 비교했을 때 매매 건수는 더 늘어났는데요. 금의 양으로는 2톤이 넘었고요. 거래 건수로는 23,000건이 넘어섰습니다. 시중의 안전자산 선호 심리에도 지난달 이상 하락세를 보였던 금값은 최근 다시 오르면서 오늘은 1g당 66,000원대로 이틀 연속 최고가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2014년 금 현물 시장 개설 이후 가장 높은 가격입니다. 코로나발 불황에 한때 금보다 현금을 확보하려는 심리가 강하게 나타났지만 미국이 양적 완화 정책에 돌입하고 각국 중앙은행들도 돈을 풀면서 달러 등 화폐 가치가 떨어질 거란 우려가 다시 추세를 바꾼 겁니다. 또 시중금리가 낮아진 것도 금값 재상승의 배경입니다. 바닥에 유동성 공급이 계속 일어나고 또 금리가 하락을 하면서 계속해서 좀 금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산 추세에 따른 비관적 경기 전망을 타고 금을 중심으로 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SBS 정다은입니다.
코로나19 완치 판정을 받고 격리 해제됐다가 다시 확진되는 사례가 국내외에서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세계보건기구는 재확진 사례에 대한 우리나라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어떤 의미인지 남주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에서 격리 해제 후 다시 양성 판정을 받은 경우는 지금까지 116건입니다. 보건당국은 재감염보다는 바이러스 재활성화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고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아직 국내 2차 전파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보건당국은 격리 해제자에 대해 2주간 자가격리를 권고하는 등 지침을 강화했습니다. 알려지지 않은 그런 정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원인과 어떤 이유가 작동했는지에 대해서는 조사가 진행 중에 있고 세계보건기구도 우리나라의 코로나19 재확진 사례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검체가 언제 채취됐는지, 채취 절차가 제대로 지켜졌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는데 현재의 검사법이나 퇴원 기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이탈리아 등 유럽 국가에선 24시간 간격 2회 검사뿐 아니라 항체가 형성됐는지도 확인하고 미국에선 코 안쪽과 목, 최소 2곳을 연이어 24시간 이상 간격으로 2회 검사한 결과 음성이 나와야 격리 해제됩니다. 우리나라에선 24시간 간격으로 검사해서 2회 음성이면 퇴원 가능해 격리 해제 기준이 상대적으로 느슨합니다. 재확진이 많다는 건 격리 해제자 사후 관리를 꼼꼼히 한다는 의미일 수도 있지만 코로나19 확산 차단에 걸림돌이 될 수 있어서 사례 연구를 통한 격리 해제 기준 보완 검토가 필요합니다. SBS 남주현입니다. 우리 국회에 해당하는 북한 최고인민회의가 당초 예정보다 이틀 늦게 어제 열렸습니다. 마스크 쓰지 않고 수백 명이 회의하는 모습이죠. 코로나 청정지대라며 과시하려는 걸로 보이는데 김정은 위원장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안정식 북한 전문 기자입니다. 평양 만수대 의사당에서 우리 국회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가 열렸습니다. 정면 돌파전을 힘차게 전개하고 있는 시기에 소집되었습니다. 600명 넘는 대의원들이 참석했는데 거리를 두고 앉지도 않았고 마스크도 쓰지 않았습니다. 이른바 코로나 제로를 과시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북한 내각도 사업 보고에서 코로나 환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하지만 당초 10일로 예고됐던 회의가 이틀 미뤄진 건 의심 환자 발생 때문이란 얘기도 나옵니다. 사전 검역 검진에서 특정 접경 지역에서 올라온 대원들이 37.4도 이상의 발열 증세를 보였다라고 합니다. 실제 조선중앙TV 영상에서 군데군데 빈 자리가 발견돼 의심 환자가 참석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때마침 김정은 위원장도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김정은의 불참은 코로나 때문이라기보다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을 맡지 않기로 한 지난해 헌법 개정의 결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번 회의에선 이른바 냉면 발언으로 물의를 빚었던 리선권 외무상과 리병철 군수담당 부위원장이 국무위원에 임명되는 등 일부 인사가 단행됐습니다. 또 올해 보건 분야 예산 증가율을 지난해보다 1.6%포인트 높이기로 하는 등 보건과 방역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SBS 안정식입니다. 네, 기자들이 전달한 생생한 총선 리포트입니다. 오늘은 49석 걸려있는 서울 지역 판세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윤나라 기자입니다. 오늘은 18번째 기생총 마지막 편입니다. 49석의 의석이 걸린 수도 서울의 판세를 놓고 민주당은 우세 36곳, 접전 11곳, 통합당은 우세 10곳, 접전 11곳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 중 민주당과 통합당이 동시에 접전지로 분류한 곳은 광진을과 동작을, 강동갑, 중성동 을입니다. 그중 대통령의 입과 보수 잠룡이 맞붙은 이곳 광진을은 서울 지역구 최대 승부처라 할 만합니다. 그만큼 선거전도 치열했는데요. 그걸 지켜본 유권자들의 얘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국민들은 먹고 살게 해주는 그런 후보가 최고죠. 민주당과 고민정 후보의 당에 대한 믿음, 오세훈 후보가 나와서 통합당의 지지도보다는
개인의 일할 능력을 더 할 것 같아서. 추미애 법무장관이 지난 6번의 총선에서 5선을 할 만큼 민주당 지지세가 강했던 곳인데 최근 3차례 여론조사 결과는 한 번은 고민정 후보가 오세훈 후보의 13%포인트 차이로 앞섰고 두 번은 두 후보가 오차 범위 안에서 접전 중입니다. 힘을 모아주십시오. 대통령과 함께 그리고 지금의 정부와 함께 코로나를 조기에 종식시키고 폭주기관차와 같은 문재인 정권 고집스럽게 내달릴 것입니다. 견제할 수 있는 최소한의 힘을 주십시오. 판사 출신 대결, 민주 이수진 대 통합 나경원. 최근 3차례 여론조사에서 한 번은 오차 범위 내 접전으로 두 번은 민주당 이 후보가 통합당 나 후보를 15%포인트 이상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 진선미 대 통합 이수희의 강동갑, 민주 박성준 대 통합 지상욱의 중성동을도 양당이 공이 꼽은 접전지입니다. 서울 지역구 가운데 민생당은 13곳에, 정의당은 14곳에 후보를 냈는데 이들의 득표력도 서울 판세의 변수입니다. SBS 윤나라입니다. 네, SBS와 한국정책학회가 함께 준비한 총선 정책 공약 보는 법, 전공법 마지막 순서입니다. 민주당과 통합당의 10대 공약을 중심으로 실현 가능성을 따져봤습니다. 김수영 기자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들 10대 공약을 공개한 건 지난달 18일. 정당들은 대부분 공약 제출 권고기한인 지난달 16일을 지켰지만 민주당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은 지난 1일, 열린민주당은 지난 6일에야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열린당 공약은 사전투표 나흘 전, 본투표 9일 전에야 공개된 셈입니다. 통합당 위성정당 미래한국당은 모정당 공약을 베낀 듯 상당 부분 유사합니다. 코로나19 공약을 보면 두 정당 공약이 거의 똑같습니다. 중복이 되는 그러한 정책 공약이 많이 있다던가 또 제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지 못하고 그냥 뒤늦게 허겁지겁 선관위에 등록을 하는 10대 공약을 들여다보면 민주당은 청년이나 신혼부부 100만 가구에 맞춤형 금융 지원을 하겠다. 노인 일자리를 매년 10만 개씩 늘리겠다 같은 공약들이고 통합당은 고가주택 기준을 조정해 중산층 세부담을 줄이겠다. 최저임금 제도를 전면 개편하고 유연근로제를 확대하겠다 등입니다. 이 가운데 재원 마련이 필요한 계획들은 어떨까? 의원 임기인 4년 기준으로 민주당은 농어촌 지원 등 5개 사업에 29조 7천억 원이 든다고 밝혔고 통합당은 기존 예산을 활용하겠다며 사업별 예산 규모는 따로 안 냈습니다. 양당의 재원 조달 방안 중엔 무작정 예산을 늘리겠다고 하거나 복사에 붙인 듯 여러 공약의 예산 증가분 활용이라고 똑같이 적거나 조달 방안을 아예 안 쓴 경우도 있습니다. 공공지출을 개혁을 통해서 하겠다라고만 제시되어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조세 징수 부담이 굉장히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것이. 공약 이행 시기도 올해부터 하겠다. 21대 국회 임기 안에 하겠다 등 두루뭉술한 경우가 태반입니다. 장기적으로 이행 기간을 가져갔을 때는 그 책임성을 담보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한국정책학회는 적어도 선거 3개월 전엔 공약 제출을 의무화하고 제3의 기관이 공약 실현 가능성을 검증하는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SBS 김수영입니다. 온라인으로 계약한 학교에서 쓰는 학습 관리 시스템 EBS 온라인 클래스가 나흘 만에 또다시 접속 장애를 일으켰습니다. 접속 장애는 오전 8시 50분부터 오전 11시 반까지 약 2시간 40분가량 이어지다가 정오 이후에 정상화됐습니다. 일부 고3 수험생들은 동영상 강의 재생이 느리거나 되지 않았고 강의를 다 들었는데도 절반밖에 안 들었다고 표시되는 등 수강에 불편을 겪었다고 호소했습니다. EBS 측은 4월 16일 추가 온라인 계약에 대비하기 위해 트래픽을 줄이는 과정에서 접속이 불안정해지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